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21대 대선이 무사히 끝났네요. 예, 6.3 대선이 그 말도 많고 참 시끄러웠던 선거 운동 기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요란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까지 했습니다. 네. 이거에서 우리 기쁘게 한번 어떤 축하 노래를 하나 부를까요? 그럴까요? 앞서 잠깐 축배의 노래 앞소절만 한번 불러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Viviamo, lipiamo negli di carici che la bellezza impiora e là fuggevo l'ora cinebria pollotta i vianne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che l'occhio al cuore onnipotente va. Viviamo, amore fra carici fiocali baci avrà. 자, 이렇게 참 분위기를 띄워봤습니다. 네. 자, 한번 총체적으로 지나간 일이지만 대선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49.42, 그 다음에 김문수 41.12, 그 다음에 이준석 8.4%, 그 다음에 권영국, 그 다음에 0.9%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은 우리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하면은 이재명을 거의 근사치 같죠.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은 탄핵 저기 찬성파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당연한 거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 섞어져 있다 이겁니다. 왔다가리 갔다리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상에, 그 당시 여론조사상에 보면 그 단일화가 되었을 때, 국힘당 단일화 김문수로 되었을 때 이준석의 표가 몽땅 다 가는 것이 안 간다. 3% 정도는 이재명한테 가고 또 포기하는 그런 그 수치도 있다.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단순 수치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권영국 0.9%예요. 아주 무섭다. 그 0.9%를 보고 뜨끔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심상정 전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했어요? 3% 정도 나와가지고 90만 표가 심상정이 얻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 반절만 민주당 이재명한테 찍었어도 그때 당선이 됐죠, 이재명이가. 응? 0.7% 차이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0.9%가 권영구가 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또 다음 대선 때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안 좋게 흘러갈까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 승자 독식, 승자가 모든 것을 권한을 다 가져가죠. 네. 2등한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건 뭐 그 프로야구 이런 거 경기도 마찬가지고 1등으로 이기나 10대 0으로 이기나 똑같은 거예요. 뭐 9대 8로 이기나 뭐 이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긴 건 이긴 거고 이렇게 승자 독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져갑니다. 자, 김문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죠. 나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이게 탄핵 그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면 무장으로 군인들이 계엄을 해가지고 그거 뭐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상당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왜 그럴까? 그간의 그 역사 인식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모든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과거 이승만이 그 양민 학살 10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6.25 전후를 다 통틀어서 따지면은 제주 4.3 항쟁,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09만 명인데 왜 109만 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진실규명위원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서 억울하다고 신고한 사람이 109만 명이요. 근데 실제 저기 더 많아요. 혹시 또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고가 없어서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죽어가지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다음에 4.19 혁명,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박정희, 어떻게 보면 531건의 간첩 조작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예. 거기 왜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희 사형을 시킨 것. 그게 저기 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없었는데 재판 전날 그 사형대를 짓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 이러는 거. 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전두환의 그 광주 항쟁의 그 학살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저기 파리 목수처럼 죽이고 있는데도 그 계속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빨갱이 몰이 사냥을 해가지고 사람을 파리 죽이듯이 많이 죽였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없었지만 그와 비슷한 그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계엄을 선포하고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여의도 저기 거기 광장에 막 두두두두 하면서 내린 거 아닙니까? 헬리콥터 타고 공수부대가 내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로 봤잖아요. 응? 과거는 그런 뭐 중계는 안 했었는데도, 응? 과거보다 더 심하게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이런 거에서 참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의 표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응? 8.4%면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만 넘어가면은 선거 비용 지원을 받죠. 예. 그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냐면은 젠더 갈등이다. 특히 20, 30대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해서 공무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이 어렵다. 사실 뭐 이게 동사무소나 또 은행이나 학교 교사 이런 데 보면은 여자 그 채용 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상처를 받아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이 민주당에 많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남성 그런 군인 그 혜택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헌재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기 그런 군 가산점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형식으로 됐든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남성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경제 살리기 여기에 올인하고 있죠. 네. 대통령도 그렇게 실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경제는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만 되는 거 아니고 국제 관계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제 1번 순위로 놓지 않고 남북 관계의 복원, 여기에 대해서 제 1순위를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1 플러스 1, 북과 남이 합해진다. 그런 의미죠. 통일이라는 의미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상하지 않고요. 저는 작은 통일,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러시아와 북한은 한 패키지로 묶여 있죠. 뭐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그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북의 젊은 병사들이 러시아 그 군에 투입이 돼가지고 피를 흘렸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피해 이제 동맹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이제 1945년도 8월 9일 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함경북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소련군 병사들이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경북도에는 저기 그 8월 15일 날 거기 참배를 해요. 그 소련군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린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미군은 우리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들이 8월 10일쯤에는 오키나와에 있었으니까 그들 병력들은. 그리고 히로시마 원자탄이 투하될 때 조선 사람들도 4만 명 정도가 오히려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소련이 뭐 은인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하기는 뭐 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를 도와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미국은 우리를 그
도와준 것도 맞죠. 해방을 위해서 일본을 무찔렀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소련이라고 해서 우리를 안 도와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적이 있고, 이번에는 또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그 쿠르스크 지역에 해방을 위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고위 장성을 이렇게 포옹하고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관계가 많이 깊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 기술, 첨단 기술, 식량, 또 에너지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북한 사정은 전부 다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 이제 판이 이렇게 깔아진 마당에 미국이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장 하기 쉬운 것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죠. 정상회담에서 이제 토의될 수 있는 게 인적 교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인적 교류를 예상해 보려면 관광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도시든 명산이든 뭐 자동차를 끌고 직접 여행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 3대 업종이 많이 있잖아요. 다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북한 사람들 와서 쓰고, 동남아 사람들 이거 들어오지 말라 하고 이렇게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북의 자유로운 송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35,000명 정도 되는데, 자기 고향에 북으로 송금을 하려면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또 북한 브로커를 통해서 가는데 한 50% 정도는 뜯긴다고 그래요. 한 100만 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실제로는 50만 원밖에 못 간다. 어떤 날은 심지어는 더 뜯기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낼 수 있게 해줘야죠. 왜 브로커들한테 다 뜯기고 피해를 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교류. 북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자꾸 쌀을 주면 퍼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쌀을. 우리는 쌀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갖다가 광물 자원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해산물이라든가. 북한 그 해안은요, 청정구역에서 잡은 그 물고기나 조개, 어패류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남쪽보다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제교류도 해가지고 북한에는 또 희토류, 희토류가 이게 정제 작업이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네. 그걸 정제하는데 아주 환경 오염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미국도 희토류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다 희토류 정제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이 이제 세계 물량을 많은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싼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고, 이런 경제 교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우리 제조업 이런 것도 뭐 개성공단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직접 거기다 뭐 평양이고 어디고 그냥 공장 짓고 그 사람들 거기서 취직하고 돈 벌고, 우리는 또 싼 가격에 완제품을 들여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문화 학술 교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역사 이런 것도 보면은 많이 다르더라고. 예를 들자면 뭐 수당 전쟁, 수나라와 당나라 전쟁을 때 보면은 그 을지문덕 장군이 무찌른 그 살수대첩이라고 역사책에 배웠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청천강이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청천강이 아니고 요동 반대에 있는 태자강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증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청천강은 완만해요. 응? 그 전라북도에 있는 그 금강처럼 물살이 이렇게 세지 않다고. 응? 그런 데서 물살을 뚝을 막아서 터트려 갖고 적군을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는 불가능해 보이더라고. 응?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 옆에 하얀 백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얀 산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그네이트 그 광산 그런 산 같아요. 청천강 유역에 그런 산이 없다 이겁니다. 응? 근데 그 태자강 옆에 그 산이 있대요. 그렇게 하얀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적장이 이제 패해가지고 패전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구당서나 신당서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꼬박 하룻밤 사이에 걸렸다, 가는 길이. 청천강에서 그 평안북도를 통과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그 유양선까지 가기에는 그 하룻밤 사이에 못 갑니다. 응? 근데 그 주장을 하더라고. 이게 역사가 전부 다 이게 그 일본 놈들이 저기 글 쓴 이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엉터리다. 북쪽 학자들은 그런 그 중국 학자들의 그 고서, 신당서, 구당서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학술 교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문화 교류. 응? 우리는 그 과거 이게 널뛰기, 그네 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씨름대회 나는 뭐 경쟁하고요. 씨름대회를 얼마나 장려하는지 그 태권도 선수들이 저기 씨름대회에 참가를 하더라고. 이거 보면 또 윷놀이, 뭐, 그 저기 보름달 이런 행사는 우리보다 더 굉장해요. 그리고 단오절 이런 것도 저기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과거에 이런 것도 참 보존이 잘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화 교류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경상북도에 갈 때 경북지사한테 비자를 받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다음 대구 시장한테 비자를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고 갈 수 있죠. 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 사 먹을 수 있죠. 응? 그다음에 뭐 사업 투자할 수 있죠. 응? 그러면서 대구 시장이 뭘 잘못했어. 그럼 전라도 사람이 너 왜 정치를 개떡같이 하냐고 시비를 합니까? 시비 안 하죠. 또 경상도에서 저 전북지사 비판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인 거예요. 서로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응? 각각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이거 다 하면서 그러면 한 나라죠. 경상도와 전라도 하나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은 이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고려 연방제 이렇게 해서 새로의 연합 정부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간에 저기 권한을 그쪽으로 넘기자. 우리 북한과 남한은 지방 정부로서 점차 권한을 줄이자.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후세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트럼프가 저기 이제 바로 이제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에서 일단 커트했다고 그래요. 근데 몸값 올리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었죠. 하노이 회담 이런 것도 보면 실컷 뭐 할 것처럼 해놓고 공문을 빼놓으시. 그러니까 북에서는 새로운 셈법을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몸값 올리기 작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잘 돼 나갈 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